자, 위에서 우리는 train scores라고 하는 1차원 리스트를 얻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test score라고 하는 1차원 리스트를 얻었습니다. 시각화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시면 좋을까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텐데. 정확도.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거고. Y축을 뭘로 놓으면 좋을까요? X축을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X축을 K값. 그러니까 K가 1, 2, 3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50까지 늘렸죠. X축을 K값으로 하고요. Y축을 정확도로 놓는 거예요. 근데 정확도가 두 가지가 있죠. 훈련셋의 정확도와 테스트셋의 정확도. 그래서 훈련셋의 정확도를 그리고 테스트셋의 정확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보는 거죠. K값이 1일 때, K값이 2일 때, K값이 3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점으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직선으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이플럿에 있는 플롯을 이용을 할 거예요. 플롯을 이용할 때 X좌표로는 K values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잖아요. X축, Y축, 포맷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train 이렇게 이용할 거고, 그 다음 포맷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B 파란색, 동그라미 점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동그란 점을 찍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쉬 이거는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X축으로는 1부터 50까지 K값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Y축으로 그 훈련셋의 정확도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색깔은 블루 파란색, 그 다음에 각 점들마다 동그라미로 점을 찍겠다는 얘기고, 점과 점은 직선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거는 훈련셋의 정확도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train 정확도, train ACC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train score라고 하셔도 좋고요. train score 뭐 적당하게 그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드 그려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냥 바로 그냥 쇼 먼저 해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도가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다가 떨어져서 이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훈련셋에서의 제일 좋은 정확도일 것 같고요. 97%에서 98% 언저리. 그 정도가 훈련셋에서의 그 일반적인 정확도일 것 같고, K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정확도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훈련셋만 놓고 보면 요 정도 범위의 K값들이 적절한 거예요. 97%냐 98%냐 이거는 샘플 하나 두 개 차이거든요. 맞추고 틀리고의 개수가 하나 두 개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샘플 개수가 작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는 레이블 넣어주면 더 좋겠죠. X 레이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는 K 값이니까, 그다음 PLT 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죠.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보이겠죠. 그리고 레이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레전드. 옵션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리드를 먼저 쓰든 레전드를 먼저 쓰든 X 레이블, Y 레이블 뭐 누구를 먼저 쓰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까지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셋이에요. PLT 플롯. X축은 똑같을 거예요. K values, Y가 test scores 사용하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점 찍어주고요.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그린 거 B는 블루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린 거 R은 레드를 의미를 합니다. 레드. 레이블, 여기는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들쭉날쭉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림에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과대적합. 훈련 셋은 잘 맞추는데 테스트 셋은 그것보다는 좀 적게 맞춘다. 이게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는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몇몇 특이한 게 있죠.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훈련 셋에서의 점수보다 더 좋은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다? 운이 좋았던 거다. 테스트를 하는 샘플의 개수가 30개밖에 안 되고 훈련 세트도 120개밖에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훈련 셋의 개수를 더 많이 늘려주면 훈련 셋의 세트를 더 많이 늘려주면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경우가 뭐다? 이런 경우를 과소적합. 이런 경우. 빨간색이 위쪽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를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훈련셋이 파란색이 위쪽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들을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과대적합의 정도를 보면은요. K 값이 1일 때에는 과대적합의 정도가 이 정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훈련셋에서는 100%인데 테스트셋에서는 96% 조금 넘는 정도. 100개라고 치면 한 4개 정도가 틀리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방을 볼까요? 요 근방을 보시면 요 근방에서는 훈련셋의 정확도가 대략 97%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96점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0.96, 여기가 0.98이기 때문에 테스트셋에서 대략 97% 초반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는 97% 후반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7.8 뭐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96.8 이거나 혹은 97.1 뭐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훈련 셋에서 98% 초반대,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97% 초반대, 뭐 이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과대적합의 정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은 과대적합의 정도가 적은 거고요. 적은 거고.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K값 20을 기준으로 해서 과대적합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과대적합의 정도가 뭐 한두 문제 정도의 차이였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과대적합의 정도가 여러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틀리는 개수가.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 보면 K값 20 이상은 과대적합의 정도가 커서 사용하기 적당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K값은 대략 여기가 한 1, 2, 3, 4, 5 정도가 되겠죠. K값 5 정도면 적절한 값인 거예요. K값 5 정도면. 혹은 20보다 작은 값들. K가 5에서 20보다 작은 값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K값들은 과대적합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고
훈련셋과 테스트셋 정확도도 전부 다 97%, 98%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5 이상이면 적절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20보단 작아야 돼요. 20보단 작아야 되고 20보다 큰 거를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과대적합이 커져서. 과대적합이 커져서. 그리고 과대적합도 커지고 있고요. 과대적합도 커지고 있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있거니와 과대적합도 커지고 있어서 K값이 20 이상인 거는 그렇게 좋은 K값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K값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빨간색이 너무 진하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는 점선으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컬러원을 사용하면 점선으로 그리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직선과 점선 그런 뜻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그 단계들 쭉 한번 거쳐봤습니다. 데이터 준비,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K값을 변화시킬 때 과대적합,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를 하셨으면 과제로 하셨으면 좋고요. 만약에 과제로 여기까지를 더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특성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생선 데이터셋을 보셨을 때처럼 무게,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르게 되면 그 단위에 따라서 숫자의 크기, 숫자의 스케일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거리를 계산할 때 미치는 영향이 단위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영향을 적게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변수들의 스케일을 모든 변수들이 비슷한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게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붓꽃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꽃잎의 길이 너비 뭐 계산해봐야 거의 뭐 1, 2cm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특성 스케일을 했을 때가 뭐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와 정교화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는 표준화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이용하시려면 스케일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함수 클래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표준화를 만들어주는 표준화 스케일러예요. 이거를 생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훈련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훈련셋에서 각 특성들의 변수들의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훈련셋의 각 특성들의 값들을 변환을 하는 거죠.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피터 랭스는 피터 랭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피터 위드스는 피터 위드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각각의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을 fi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을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바꿔주는 과정을 transfo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에는 뭐가 있다?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스케일러 볼까요? 점 해보세요. 점.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fit, transform. fitting과 transform을 동시에 해주는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요. 속성들 중에서 평균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std 언더스코어 바였었나 봐요. 바 언더스코어. 근데 안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민스였는지 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얘네들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면 아마 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스케일러가 평균이라고 하는 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건데 얘네들이 언제 생기냐면 피팅 끝났을 때 저 값들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트레인셋에 scaled 이렇게 할게요. 변수 이름을 x 이거는 특성 2차원 배열을 얘기하고요. train 이건 훈련셋이란 뜻이고요. scaled 변환됐다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calar.fit transform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엇을 넘긴다? x train을 넘기시면 돼요.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fit transform은 두 가지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처음에 fit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transform 메서드까지 호출한 거예요. 피팅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러가 이제는 무슨 변수를 아까는 에러 났었죠. 지금 얘를 보면 에러가 나지 않고 4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팅이 끝났기 때문에 변환기가 그러니까 스케일러가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끝냈기 때문에 데이터의 평균들을 찾은 거예요. 세펄 랭스의 평균을 찾았고 세펄 위드스의 평균을 찾았고 피터 랭스의 평균을 찾았고 피터 위드스의 평균을 찾은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그 훈련셋의 그 4개 특성의 평균들. 스케일러는 아까 바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이때서야. 피팅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겁니다. 분산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찾은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은 거예요. scikit-learn의 함수들을 이용하실 때요. scikit-learn에서 그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케일러 같은 변환기도 마찬가지인데 머신러닝 모델과 그 다음에 스케일러와 같은 변환기 두 가지는 반드시 훈련셋을 가지고서 훈련셋 데이터의
피팅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모델은 그거를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환기는 변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팅 시키고 나서 새로운 값들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데이터를 훈련을 시켜야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잖아요. 모델을 생성한 상태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을 넘겨줘야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줘야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예측기나 혹은 변환기에 데이터들을 넘겨줘서 피팅을 시키고 난 이후에 값들이 생기는 그런 변수들은 scikit-learn에서는 뒤쪽에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더스코어 붙여가지고 변수 이름 만들 때는 뒤쪽에 뭔가 단어들이 더 붙을 때 언더스코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scikit-learn 이 개발자들이 그 자기들 코딩 컨벤션을 만들었는데 변수 이름 뒤에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의 이름을 언더스코어 뒤쪽에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의 단어가 없는 경우,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경우, 변수의 이름이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경우는 이 변수들의 값이 언제 결정이 되냐 하면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이후에 그 값들이 결정되는 변수들은 전부 다 언더스코어가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언더스코어로 끝나요. 언더스코어로 끝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딱 그런 변수들이에요.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그 원본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죠.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야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피팅 이후에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값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scikit-learn 보시면. 그래서 언더스코어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피팅 끝난 다음에 새로 생기는 변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X 스케일들을 보시면 전부 다 출력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umpy 배열이에요. numpy 배열이기 때문에 train, scaled, 그 다음에 앞에서 5개, 컬럼 전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값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아이리스 붓꽃의 그 4가지 특성이 전부 음수가 돼버렸어요. 길인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수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이 0이 되게끔 만든 거여서, 표준 편차가 0이 되게끔 만든 거여서.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훈련셋에 대해서는 피팅과 트랜스폼을 하셔야 되고, 테스트셋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셋은 그 테스트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로 또 계산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테스트셋은 훈련셋의 분포를 따라갈 거다라고 가정하는 게 통계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셋의 평균과 테스트셋의 표준 편차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그 붓꽃을 150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120개하고 30개 이렇게 나눴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50개를 다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150개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들이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양재꽃시장 가서 붓꽃 하나를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양재꽃시장에서 사온 꽃의 4가지 길이를 자를 가지고 쟀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시킬 때 150개의 샘플 스케일링 해가지고 훈련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도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근데
꽃 한 개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이거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재꽃 시장에서 사온 그 꽃은 우리가 훈련셋으로 가지고 있었던 녀석들의 분포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양재꽃 시장에서 꽃 하나를 딱 사온 그것도 일단 길이를 재고난 다음에 스케일링 할 때에는 누구의 평균과 누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150개 샘플에 있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그 꽃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스케일링을 하실 때는 테스트 셋은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호출 없이 무엇만 하면 된다? 트랜스폼 메소드만 호출하면 된다. 절대로 테스트 셋에서 fit을 호출하시면 안 돼요. fit 트랜스폼도 호출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 셋에서는 무엇만 호출한다? 훈련 셋에서 피팅이 끝났으면 테스트 셋에서는 트랜스폼만 호출하셔야 되는 거죠. 트랜스폼만. 그래서 X 테스트 스케일드라고 변수를 만들죠.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스케일러 점 여기서는 fit은 호출하지 말고 트랜스폼만 호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fit 트랜스폼 하시면 안 돼요. 트랜스폼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폼. 여기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트랜스폼은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들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변환해 주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fit 트랜스폼은 훈련 셋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데 훈련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변환해 주시는 게 fit 트랜스폼이에요. 인버스 트랜스폼은 뭐냐면 길이들이 막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이너스 0.5, 뭐 플러스 0.5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바로 위쪽에 그 출력된 2차원 배열 보세요. 길이가 마이너스 1.7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3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렇게 변환된 녀석들을 다시 원래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거죠. 그게 인버스 트랜스폼이에요. 역변환.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원본 데이터를 그 스케일링에서 변환하는 거라면 그 반대 과정도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케일링 된 녀석을 원본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해 주는 거. 그게 인버스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에는 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원래 값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건 이용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는 X 테스트만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뭐 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시면 앞에서 5개 컬럼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테스트 셋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환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을 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 변환 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바로 K값 변화시키면서 그냥 바로 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어차피 이제 모델 만들고 훈련시키고 정확도 계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는 K값을 변화시키면서 K값을 변화시키면서 스케일된 변수들 이렇게 할게요. 스케일된 특성들을 사용해서 K값 변화에 따른 성능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K 값은 위쪽이랑 똑같이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주는데 1부터 50번까지. 그 다음에 트레인 스코어스를 다시 비워버려야 돼요. 아까 저장하고 있었던 것들 남겨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비워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도 똑같이 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 만드시면 돼요. K values. 이제 KNN 클래시파이어를 만드셔야 돼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여기에 이웃의 개수를 K이게. 기본값이 5잖아요. 그죠? 네. 함수를 보면 K의 기본값은 5인데 우리가 이거를 1부터 50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하겠다. 라는 뜻이고, 이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2차원이면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3차원이면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4차원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4개, 특성이 4개니까 특성이 4개여서 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변수가 더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요. 이게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하는 거리 계산 공식입니다. 거리 계산에는 민코프스키라고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성능이 오히려 민코프스키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바꾸실 필요가 없으세요. 없고. 자, 그러면 여기가 모델 생성이고요. 모델 훈련. CLF. KNN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훈련을 시킬 때 트레인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트레인 스케일들을 사용하겠다. 레이블이 바뀌는 건 아니죠. 012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레인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붓꽃의 4가지 특성들의 값들이 변환이 된 거지 붓꽃의 종류 012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들만 스케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성들만. 자,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훈련 셋의 정확도 TRACC라고 할까요? 트레인 앞글자 TR, 그 다음에 accuracy 첫 글자 ACC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KNN 클래시파이어에서 스코어 계산하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스코어를 계산하실 때 특성, 정답 이렇게 주시면 되니까 특성을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train scaled, 그리고 정답은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훈련 셋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정확도 계산하셨으면 이건 어디에다 append를 하시면 되냐면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TRACC. 그다음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에서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ACC라고 할까요? KNN classifier 스코어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에 테스트셋의 스케일들을 넘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 테스트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테스트 scores.append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는 따로 출력 안 하고요. 출력 안 하고 그래프 그냥 바로 그릴게요. 네, 실행하시는데 1초도 안 걸렸죠. 50번 모델 만들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어펜드하고 점수 계산하고 어펜드하고
이 과정을 50번 반복을 하더라도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샘플 개수가 적어서 그래. 샘플 개수가 적어서. 네, 코드는 그래프 그리는 코드는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랑 다를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코드랑 다를 게 없죠. K values, train score, test score, 레이블, 라벨, 레전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코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하시고 아마 변수 그대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K values 변수 이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train scores 변수 이름 그대로 되어 있죠. test scores 변수 이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여기가 train set의 정확도 50개를 선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마커를 찍어서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정확도 50개를 역시 마찬가지로 K 값에 따라서 점선 그래프로 그리고 있어요. 마커와 점선 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소적합이 나타나고 있군요. 그렇죠? 테스트가 점수가 높죠. 테스트가 점수가 높고 트레인이 점수가 낮아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과소적합. 과소적합은 모델의 샘플 개수가 적기 때문에 과소적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여기까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훈련 셋보다 테스트 셋이 낮아요. 이게 과대적합. 과대적합. 그 다음에 이쪽은 훈련 셋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면 훈련 셋의 정확도가 전부 다 95% 이상이에요. 95% 이상이고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훈련 셋에서조차도 92%, 90%, 87%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일단 훈련 셋을 먼저 보면 적어도 얼마 이상은 쓰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떨어지고 있죠. 25 이상부터는 K 값을 쓰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과소적합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 정도를 보면 그림에서만 보면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1, 2, 3, 4, 5, 6, 7 K값 7 K값 7인 경우가 여기입니다. 이 마커 개수 세 보면 아마 7일 거예요. 7. 그죠? 네. K값 7인 경우가 트레인 셋,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도 97.5%.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도 대략 한 97% 정도가 나오죠. 과대적합의 정도도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그 훈련 셋과 테스트 셋 모두 정확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된 결과에서만 보면 K 값은 7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K가 7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K가 7인 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번 출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도는 정확하게 몇 %인지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정밀도는 얼마인지 리콜, 재현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뭐 그래프로만 보여주지 말고 그래프로만 보여주지 말고 이거는 정확도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정확도밖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K값 7일 때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그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K를 이렇게 선택했다 라고 보여주게 되죠.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정확도가 100%인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정말로 뭐 99점 몇 퍼센트 뭐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들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샘플 자체가 너무 적어요. 1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97%냐 98%냐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전체 과정을 쭉 보여드렸고요. 분류를 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쭉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셨죠. 특성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성 스케일링을 하니까 훈련 셋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떨어지다가 뭐 이런 모습, 계단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여기서는 신기하게 과소적합이 일어나다가 떨어지는 쪽에서 같이 떨어지고 있고, 유지되는 쪽에서 같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훈련 셋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면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지금 얘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보통은 K 값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테스트 셋도 이거랑 비슷하게 따라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보통은 많이 나와요. 다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보면.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기는 과대적합이 너무 크고 여기는 과대적합이 너무 적으면 여기에서 K값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K값을 튜닝을 해보시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붓꽃 모델까지의 분류하는 것들은 과제 드렸던 걸 한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과제 하셨던 거에서 뭐 제가 혹시 코멘트를 다 못 드렸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